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얼음을 이용해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떨까요? 이 작업은 수천 미터에 달하는 철망과 많은 액체 질소가 필요할 거예요. 목표는 타이타닉호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넣어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잔해를 철망에 싸서 액체 질소로 둘러싸야 합니다. 직면하게 될 첫 번째 문제는 배를 완전히 감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철망을 밑으로 넣기 위해 배를 약간 들어 올릴 필요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으로 수백 개의 대형 액체 질소 탱크를 운반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탱크를 열면 질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대서양의 얼음물은 끓는 물처럼 보일 거예요. 질소는 부글부글 대면서 흩어져서 절대 그물 주위에 얼음 덩어리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방법, 거대한 자석의 도움으로 타이타닉을 들어 올리기. 이를 위해서는 대형 순양함과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케이블을 자석에 부착하고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밝은 프로젝터가 어두운 심해를 비춥니다. 난파선의 일부가 보여요. 자석은 아래로 내려가서 배의 철제 선체에 달라붙습니다. 순양함은 케이블과 자석을 위로 당깁니다. 그중 일부는 타이타닉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철제 표면이 암초와 산호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난파선의 일부분이 배에서 떨어져 나가 떠오릅니다. 순양함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케이블 하나가 끊어집니다. 타이타닉의 개별 부품의 무게뿐만 아니라 거대한 수압도 작업을 방해합니다. 침몰한 배는 완전히 인양될 수 없고 작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을 부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는데요. 50억 원을 들인 작업은 실패했습니다. 나일론 슬링이 난파선의 큰 부분에 부착되었습니다. 슬링의 다른 쪽 끝은 디젤 엔진에 연결되었어요. 작업 내내 소형 잠수함을 이용했습니다.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타이타닉 한 조각이 들어 올려졌지만 강한 수압 때문에 슬링 중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다른 케이블도 끊어지기 시작했고 커다란 조각은 해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작업대원들의 식량도 바닥났고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째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이 어떻게 압축 공기로 들어 올려지는지에 대한 책이 쓰였고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지도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는 수백 개의 큰 압축 공기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우선 실린더를 타이타닉의 선체 안에 설치하고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 밑으로 실린더를 내리자마자 실린더가 즉시 위로 떠오릅니다. 이로 인해 작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케이블로 실린더를 고정하고 가능하다면 강력한 잠수함 여러 대를 사용하여 실린더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고압 때문에 실린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발의 여파가 다른 실린더에 부딪히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는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한 계획은 아마도 과학자들이 바닷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다음 이렇게 추출된 요소를 특수 용기에 채워야 합니다. 그 특수 용기들은 배에 부착되고 타이타닉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수백만 톤의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추출한다고 해도 나머지 바닷물은 그것을 대체할 거예요. 이러한 필터링이 가능한 기계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 겁니다. 아니면 모든 물을 정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화학원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세계 해양 전체에서 필수 산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타이타닉호를 폭파시키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이 경우 해저로 여러 상자의 다이너마이트를 내려야 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젖지 않도록 상자를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다이너마이트에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수킬로미터의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안전한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눌러 전선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서 다이너마이트를 작동시킵니다. 3, 2, 1. 잠깐만요.
왜 이런 짓을 하죠? 폭발이 발생하면 타이타닉의 잔해는 해저에서 사방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타이타닉호를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해질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끌어와 물고기처럼 바닥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갈고리를 상상해보세요. 침몰할 배를 들어올리려면 정말 큰 갈고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갈고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대형 순항함에 올라타서 닷처럼 고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갈고리는 타이타닉호 바로 위에 떨어지지만 부착되지는 않아요. 타이타닉호에 버스 크기의 갈고리를 부착하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계팔을 가진 거대한 잠수함도 필요해요. 이러한 장치를 만들고 엄청난 압력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에 고리를 거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순양함이 50톤이 넘는 배와 10톤이 넘는 갈고리를 들어올릴 만큼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려면 순양함 여러 척과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뜨거운 왁스가 일단 식으면 왁스는 단단해지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해저까지 왁스를 싣고 가서 타이타닉호 안에 붓는다면 어떨까요? 왁스가 비싼 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왁스를 녹여 튼튼한 탱크에 붓고 잠수함의 도움으로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탱크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잠수함은 왁스를 그 정도 깊이까지 낮출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왁스 탱크는 타이타닉호 안에 놓입니다. 리모컨으로 탱크를 열지만 왁스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물이 차갑습니다. 탱크를 배로 옮기는 동안 왁스가 식어서 안에서 고체가 되었어요. 여러 개의 탱크가 배 꼭대기에 부착되지만 타이타닉호를 들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탱크들은 그냥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탱크가 자동 온도 조절이 되고 내부가 항상 뜨겁게 유지되더라도 일단 배출되면 왁스는 즉시 굳어집니다. 타이타닉호 안에 퍼져서 내부에서 덮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올라 버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크고 튼튼한 가방 여러 개를 바셀린으로 채웁니다. 바셀린은 차가운 곳에서 왁스처럼 작용해요. 고체가 되고 물에 뜹니다. 타이타닉호 전체에 가방을 매달고 바셀린이 배를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가방을 잠수함에 싣고 내려갑니다. 산호가 달라붙어 있어서 타이타닉의 일부에는 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가방을 아무도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윌리엄 토마스 스테디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느 날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상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26년 전인 1886년 3월 3일에 생존자가 들려주는 어떻게 대서양 한가운데 우편선이 침몰했는가 라는 힘을 실어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사우스햄턴에서 뉴욕까지 북대서양으로 이동했어요.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제한된 구명보트의 개수와 차가운 물 때문에 탑승한 2208명 중 단 70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여객선인 카르파티아호가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들을 태워 안전하게 뉴욕으로 데려왔어요. 윌리엄 스테드가 쓴 짧은 이야기는 미국행 여객선을 탄 영국 선원인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주인공은 비상시를 대비해 배에 탑승한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며칠 후 짙은 안개가 모든 시야를 덮게 돼요. 행운은 전기선의 편이 아니었어요. 떠돌이되어 충돌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요. 916명 중 고작 200명만이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했죠. 주인공은 물에 뛰어들어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간신히 살아남게 됐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격분시켜 배의 구명보트를 추가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가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테드를 알고 있던 생존자들은 스테드가 항상 쾌활했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배의 디자인이나 얼마나 튼튼한지를
칭찬했어요. 목격자들은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직업상 기자였고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현대 저널리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신문 기사에 사파를 사용한 거예요. 또한 신문 인터뷰를 도입했는데 사파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재난을 예견한 유일한 출판물은 아니었어요. 모건 로버트스는 작가이자 단편 소설과 소설을 쓴 전직 선장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중편 소설은 타이탄의 잔해예요. 또한 허무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타이타닉보다 14년 전인 1898년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북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던 타이타닉과 비슷한 해양 전기선인 타이탄에 대한 소설이에요. 또 타이탄이 타이타닉만큼 빠르고 크기나 디자인과 같은 많은 다른 유사점을 공유했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책은 그 배를 가라앉을 수 없고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한 가장 큰 배로 묘사했어요. 이것도 타이타닉에 대한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섬뜩한 유사점은 갖고 있던 구명보트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여행을 떠나 빙산에 부딪혔던 때인 4월에 일어나요. 타이탄 이야기에서도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어요. 스테디 이야기와 달리 로버트슨의 주인공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타이탄의 침몰은 책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후에 주인공은 그의 삶을 이어갔죠. 이 책은 타이타닉 후 참사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거의 10년 후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슨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로버트슨이 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고도 핵심을 적는 건 그에게 쉬웠어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빙산에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는 약간 신비롭게 들려요. 어느 날 알렉스 맥켄지는 타이타닉에 탑승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걸어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크고 또렷했어요. 그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여행을 취소하고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조부모님들은 타이타닉을 타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탑승권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 실망감은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 사라졌어요. 존 코피는 타이타닉호의 선원이었지만 배가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있는 그의 고향에 멈췄을 때 탑승하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여객선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는 겨우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겐 그의 경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RMS 모리타니아호에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타이타닉의 침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 추가 정보가 밝혀졌어요. 건설업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후에 그 배의 강철판이 얼어붙는 대서양물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그게 리벳을 터지게 해서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타이타닉호 선체에 맹유를 걸친 화재가 사실 항해 3주 전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은 강철을 부드럽게 1912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음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 약 10만 년 동안 쌓인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누비던 시절이었죠. 빙산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대했어요. 길이가 500m 이상이었고 무게는 약 7,500만 톤이 나갔어요. 또한 매우 평화로운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선박과 분주한 수송 항로를 멀리 비껴갔어요. 빙산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다가 다른 빙산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 빙산은 운이 좋았어요. 다른 빙산은 그 위도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린란드의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15,000에서 3만 개의 빙하 중에 오직 1%만이 대서양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이 빙산이
4월에 이미 북극권에서 2,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몇 달 동안 물에 녹았지만 이 얼음 덩어리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금문교보다 거의 2배나 더 무거웠던 셈이죠. 빙산의 꼭대기는 바다 표면 위로 30m 이상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산이 대양 여객선 옆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무해해 보였을 거예요. 언뜻 보기엔 말이죠. 그저 커다란 얼음 덩어리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모든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항상 해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의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빙산이 대서양에 도착하기 며칠 전 웅장한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호화 증기선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여객선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어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정을 시작했을 때 타이타닉은 증기선 뉴요크호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불과 몇 미터를 두고 그 배를 간신히 피해 지나갔습니다. 여객선 갑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편 그 빙산은 타이타닉호가 뉴욕으로 가는 길에 건너갈 지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뉴펀드랜드에서 약 600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타이타닉호에서 아직 깨어있던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고 강력한 힘에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든 사람들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동이 시작되기 몇 분 전 빙산이 배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떠돌고 있던 그 빙산이었어요. 왜 선원들은 빙산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객선은 일단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충돌하고 난 후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항로를 바꿀 수 없었고 적어도 선체 칸 중 5개가 파열되었습니다. 물이 놀라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의 칸은 위가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 칸으로 물이 넘쳤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뒷부분이 공중을 향해 수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선은 두동강이 났어요. 그 다음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배에 충돌한 후 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도 너무 늦을 때까지 떠다니는 얼음산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있었던 일들을 추적해보죠. 오후 6시경 스미스 선장은 마침내 타이타닉의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빙산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그대로였어요. 밤 9시 40분에 또 다른 배가 타이타닉에게 빙산으로 가득 찬 광대한 빙원에 대해 경고합니다. 불행히도 이 메시지는 그 여객선 조종실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밤 11시쯤에 또 다른 증기선이 타이타닉에 무선을 보냅니다. 그들은 얼음에 둘러싸여서 배를 멈춰야 했다고 말했어요. 이 메시지도 무시됩니다. 그동안 호화 여객선을 탄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자신들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 11시 35분 타이타닉의 조망대에 있던 선원들은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3번 울렸는데 그것은 무언가 앞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조종실에 알렸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방수라고 생각되었던 칸막이 문이 닫혔습니다. 불과 5분 후 이 거대한 여객선의 우현 쪽이 빙산과 충돌합니다. 우편 물질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곧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개의 다른 칸이 물에 잠겼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도 바람도 파도도 치지 않았어요.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빙산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건 검은 빙산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빙산을 그린다면 분명 하얗고 우뚝 솟은 얼음 덩어리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남극 대륙을 방문한 사람들은 빙산이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졌다고들 합니다. 마치 사탕처럼 여러 가지 색깔, 무늬 또는
줄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빙산은 또한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별난 색깔을 띤 얼음이 형성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이 매우 순수한 경우입니다. 기포나 균열이 전혀 없어요. 이 경우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빙산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검게 보일 겁니다. 또는 분출하는 화산이 화산재로 빙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얼음은 역시 어두운 색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타이타닉의 빙산이 왜 그렇게 어둡게 보였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검은색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망대에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얼음이 까맸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회색이거나 짙은 회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검은 빙산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흥분되거나 신비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윗부분이 녹은 후에 뒤집어진 빙산은 무게 분포가 달라집니다. 만약 빙산의 아랫부분이 빛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매끈하다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게다가 보통 흰 서리가 쌓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고 빙산은 사실 검은색이 아니었다고 해보죠. 그래도 여전히 사물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빛이 사물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적을수록 무언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바다 표면은 항상 달과 별빛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모양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빙산은 그럴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게 바로 빙산이 반짝이는 수면에 대비해서 거의 까맣게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밤의 빙산은 레이더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빙산은 제때 발견되지 않았어요. 타이타닉이 그 빙산에 충돌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월 15일 독일 원양 여객선 SS 프린트 아달버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았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독일 선박의 책임자는 빙산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빙산의 아래쪽에 있던 커다란 붉은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남자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페인트가 지난 12시간 동안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를 보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깔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죠.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본 빙산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빨간 페인트를 고려하면 연관을 짓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2015년 이 사진 중 하나가 경매에서 약 3,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그 사진이 정말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의 모습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처에 떠 있었던 죄 없는 빙산이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영화를 통해 타이타닉을 알고 있지만 이제 처음으로 실물 크기의 디지털 스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배의 모습을 상상했던 이전의 모형과는 달라요. 이번에는 진짜 디지털 스캔을 했습니다. 전문가 팀이 타이타닉 주변의 심해절을 배 자체와 함께 실제로 매핑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 난파선의 3D 뷰를 얻었는데 이는 마치 바다 표면 아래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물이 빠진 것처럼 타이타닉을 보는 것과 같죠. 이 난파선의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73년 후인 198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발라드라는 탐험가가 그 지역에서 침몰한 두 척의 잠수함 사이에서 이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그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제대로 탐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수색하던 중 그는 해류가 가라앉는 잔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무거운 물체는 빠르게 가라앉고 잔해에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이 해류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발라드는 타이타닉이 두 동강이 나면서 잔해의 흔적을 남겼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발라드가 난파선을 발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후 그대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모두가 배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닐까요? 탐험하기가 어려웠어요. 배는 거대하고 바다의 어두운 깊이 때문에 한 번에 배의 전신을 포착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썩어가는 배의 모습을 엿보는 데 의존했고 전체 그림에서 흩어져 있는 부분만 골라 추측과 이야기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드디어 뭔가 달라졌어요. 시메지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마젤란사의 전문가팀이 이 프로젝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아틀란틱 프로덕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타이타닉의 전경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잠수정을 사용했습니다. 잠수정은 숙련된 탐험가 팀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수중 이동수단입니다. 이 잠수정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난파선의 전체 길이와 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200시간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마치 실제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금과 보석을 찾는 대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촬영한 70만 장이 넘는 타이타닉의 사진이라는 더 귀중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들은 배의 모든 작은 부분, 심지어 우리 대부분이 보통은 그냥 지나치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부분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부분을 매핑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발견한 흥미로운 것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우리 모두가 상세한 3D 복원을 할 수 있었어요. 1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종류석처럼 매달려 있는 녹으로 뒤덮인 타이타닉의 뱃머리를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뱃머리 위에는 배의 가판이 있는데 커다란 구멍을 통해 웅장한 계단이 있던 빈 공간을 엿볼 수 있어 배의 화려했던 과거를 볼 수 있는 창문처럼 보여요. 타이타닉의 선미는 이제 뒤틀린 금속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이 부분이 무너지고 해저로 소용돌이쳤어요. 선수와 선미는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해저에 갇힌 이 거대한 배 주변에는 광대한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이 잔해는 배에서 나온 복잡한 금속 공예품, 조각상, 심지어 개봉하지 않은 샴페인병까지 가득한 보물창고와도 같아요. 해저에 널려있는 수십 개의 신발처럼 배와 함께 가라앉은 개인 소지품도 있습니다. 잠수해서 그 많은 사진을 찍는 것도 힘든 작업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잠수함이 바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연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바다의 80% 이상을 탐험하거나 지도를 만들거나 본 적도 없어요. 조건은 가혹하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거의 4,000m까지 잠수해야 했죠. 에펠탑 12개를 쌓아 올린 정도의 깊이예요. 게다가 그 지역에는 강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속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잠수정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야 했어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이미 부서지기 쉬운 난파선이 손상될 수 있었죠. 타이타닉은 시간이 멈춰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밑에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바닷물에 의해 망가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난파선 자체가 이 유명한 배의 이름을 딴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됐어요. 이 박테리아는 러스티클로 알려진 녹슨 구조물 내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티클은 물이 떨어져 얼어붙을 때 형성되는 얼음 가시로 고드름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박테리아는 배의 선체에 풍부한 철을 좋아합니다. 박테리아에게 해저는 진짜 뷔페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박테리아는 배의 철을 조금씩 갉아먹어 언젠가는 잔치가 끝나고 배 전체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먹어치울 겁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재활용 과정과 같죠.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팀과 기술 덕분에 얻은 이 3D 모델은 가장 좋은 시기에 나온 거예요. 이 유명한 난파선을 탐사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빙산과의 충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에서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는 장면이 항상 오른쪽에 나오는 거 아시죠? 글쎄요, 우리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스캔은 배가 실제로 빙산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가령 빙산에 끼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미를 연구하고 타이타닉이 어떻게 해저에 부딪혔는지 분석하면 침몰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은 강력한 화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타이타닉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해를 떠나기 전 3주 동안 석탄 화재가 계속됐다는 설이 있어요. 이로 인해 선체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그건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빙산이 마지막 타격을 가한 거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일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말이에요. 타이타닉이 일반적인 빙산이 아닌 숨겨진 팩 아이스 덩어리에 부딪혔을 수 있다는 대안적인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팩 아이스는 해수면 근처에 떠다니는 큰 얼음 조각으로 구성돼 있어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연구진은 이 팩 아이스가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표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한 전문 항해사는 타이타닉이 일반 빙산에 부딪혔다면 배가 훨씬 더 빨리 침몰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타이타닉은 3시간이 좀 안 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수면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유형의 충돌이었을 거라고요. 이 선원은 또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착시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 사람들이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볼 때 빛이 반사되는 방식과 바다의 조건으로 인해 사물이 더 가깝게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것이 빙산이든 다른 것이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쌍안경이 있었다면 승무원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쌍안경은 잠긴 캐비넷 안에 있었어요.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께서는 타이타닉의 침몰에 대한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저만의 이론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여러분께서 결정해보세요.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통침몰 이론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아무런 분열 없이 침몰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죠. 새벽 2시 15분 배가 빙산과 충돌합니다. 새벽 2시 18분 불이 꺼집니다. 배가 45도 각도에 도달한 후 바닷속으로 빠르게 마지막 낙하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 20분 약 3분 후 RMS 타이타닉은 바다 표면 아래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배는 부서지지 않고 통째로 가라앉았어요. 물론 이건 사실일 수 없어요. 1912년 4월에 타이타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에서도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배가 부서지지 않고 침몰할 수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론가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잔해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외에는 다른 이론이 없었습니다. 잠깐, 그럴까요? 참사 다음 날 생존자들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리고 승객 중 몇 명은 배가 실제로 두동강이 난 채로 물에 잠겼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17살 소녀 잭 세이어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침몰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LD 스키드모는 자신의 묘사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분명하게 배가 반으로 부서진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잭이나 다른 목격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1985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발라드가 바다 깊은 곳에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잔해가 발견된 후 잭과 다른 생존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면서 정말로 두동강이 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졌습니다. 새벽 2시 15분 용골이 부서집니다. 우연은 천천히 기울고 선체는 계속해서 휘어지고 부서집니다. 새벽 2시 17분 갤리선 구간이 끊어집니다. 탑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했어요. 불이 꺼지고 선미는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현두가 부서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후미는 선미의 상부 구조물의 우연 쪽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선미는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좌연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가더니 반원을 그리듯 회전하면서 가라앉았습니다. 이 이론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론에서 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호는 그렇게 높은 각도에 도달할 때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일찍부터 배는 부서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는 연구와 추리를 할 부분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침몰 이론에 따르면 타이타닉이 높은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선미의 무게가 지탱되지 못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론은 없을까요?
2006년 해군의 건축가 로저 롱은 소위 말하는 V 이론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배는 아마 11도 정도의 낮은 각도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상부 구조물이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타이타닉의 이중 미창만이 배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의 고장으로 인한 압력으로 이중 미창도 휘어지기 시작했죠. 갈라진 틈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두 공간 사이에 하중을 실으면서 배를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게 해 V자와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위층의 갑판이 으스러지고 휘어집니다. 현두는 바닥을 향하고 선미는 마지막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발표된 이후로 여러 번 반증됐어요. 타이타닉의 뱃머리 부분의 위쪽 갑판의 모서리가 모두 부서지고 으스러졌기 때문에 로저 롱은 이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이타닉이 해저에 부딪히면서 생긴 물의 힘, 유압기류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또 다른 V 이론에서는 후미가 파손 후 물 밖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전직 타이타닉 매니아가 밀던 이론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후미의 엄청난 부피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이론이었어요. 잭 세이어가 한 말 기억나시나요? 이 이론은 그의 스케치와 승객 몇 명의 말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중 누구도 타이타닉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잭 자신도 인터뷰에서 그 스케치가 실제로 본 것과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 그림은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받고 도움을 준 카르파티아호의 한 승객이 그린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그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 타이타닉을 다룬 어둡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앉아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자신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타고 있던 거대한 배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면서 홀로 있었어요. 누가 오고 있긴 하나요? 그들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항해하고 있던 나머지 배들이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타이타닉호, 빙산, 그리고 어느 날 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가 이야기하는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16척의 구명보트는 탑승객의 50%를 약간 넘는 인원만 수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중 많은 배가 여전히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밀비나 딘이라는 2달 된 어린아기가 있었어요. 거대한 배에 탄 가장 어린 승객이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캔자스에 친척이 몇 명 있었고 그는 캔자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죠. 사실 딘 가족은 이 거대한 전설의 여객선에 탑승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탄 파업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졌고 3등석 승객으로 사우샘프턴에서 탑승을 했던 거였어요. 밀비나의 아버지는 춥고 평화로워 보였던 밤에 배가 빙산에 부딪힌 걸 느꼈어요. 그는 즉시 조사하러 올라왔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 승무원들이 실제 상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 본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선실로 달려갔어요.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준비시키고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가장 먼저 태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적어도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던 기회였죠. 밀비나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10번 구명보트에 탔어요. 이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한 706명의 선원과 승객들 중에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들 중 하나였죠. 후에 카르파티아호라고 불리는 전기선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승객을 구하러 왔고 그들을 뉴욕으로 데려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뒤에 남아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어요. 밀비나는 배를 타고 출항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영국의 애쉬허스트에서 자랐어요. 일생을 사우샘프턴의 작은 사업소에서 비서이자 조수로 일하며 보냈죠.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밀비나는 늘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항상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1985년 한 프랑스계 미국인 팀이 모여서 타이타닉호의 잔해 위치를 알아냈어요. 뉴펀들랜드주 미스테이큰 포인트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수심 3km가 넘는 물에 있었죠. 그때 배가 두동강 난 걸 확인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가 멀쩡한 채로 가라앉은 걸로 믿었죠. 선체가 빙산과의 접촉으로 입은 손상만이 심각한 손상이라고 생각했었죠.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건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직전에 일어났으며 이 전체 과정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해서 2시간 40분 정도 지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연구팀이 난파선을 발견하기 전까진 타이타닉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생애 마지막 해에 그녀는 양로원에 머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의 소유물 일부를 경매에 팔았어요. 그녀가 판매한 물품에는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옷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그녀의 엄마가 타이타닉호 구호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상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상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특정 승객들이 받은 금전적 지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폐렴에 걸렸던 97살의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이 모든 사건에서 살아남은 705명의 사람들 중 가장 어렸어요.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죠.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배기통이 4개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배를 디자인한 토마스 앤드류스는 3개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순전히 장식 배기통이었죠. 배가 침몰했을 때 2,2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908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최대 탑승 가능한 승객 수는 3,500명이었어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등급의 승객들이 있었어요.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추정 재산은 약 6,378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 배와 함께 해저로 76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가라앉았다고 추정했어요. 이 전기선의 1등석은 호화로운 곳이었어요. 4개의 식당, 2개의 도서관, 2개의 이발소, 독서실, 그리고 사진용 암실이 기내에 있었죠. 온수 수영장도 있었지만 한 번에 1실링의 가격으로 1등석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배에는 터키식 목욕탕과 전기 목욕탕도 있었고 승객들은 한 번에 4실링에 그걸 이용할 수 있었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95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2,500억 원이 들 거예요. 1등석 티켓은 그 당시 326만 원으로 오늘날의 7,780만 원에 해당하죠. 이 비싼 선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실 하나, 침실 2개, 옷장 2개, 화장실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 사치품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시겠어요? 연구팀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의 많은 영역을 탐험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수중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같은 날에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취소되었어요.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구명보트 훈련을 했고 그땐 배가 아직 정박해 있을 때였죠. 하지만 승무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각각의 구명보트가 채워졌다고 해도 모든 승객 한 명 한 명을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물체였어요. 1911년 5월 31일 거대한 선체는 조선대를 따라 내려와 벨파스트의 라간강에 다다랐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수를 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이건 단 1분여밖에 걸리지 않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 배의 책임자들은 즉시 선체를 메머드급 조립부두로 견인했어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그 다음 해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갑판을 만들고 타이타닉호에 독특한 외관을 주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만드는 데 보냈어요. 또 배에 2개의 주요 증기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29개의 거대한 보일러를 설치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죠. 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은 디자인 결함 중 하나는 들어봤을 거예요. 기밀 격벽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물이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여객선이 침몰했죠. 그리고 타이타닉호에
한때 유명했고 당대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은 치명적인 충돌과 세월에 의해 찢겨져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약 600m 해저에 놓여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미는 해저에 부딪힌 후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내부의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 뱃머리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의 러스티클에서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발견됐어요. 러스티클은 갈색으로 형성된 녹을 말합니다. 배의 재료인 연철이 산화되면서 수중 깊은 곳에서 발생해요. 박테리아가 타이타닉 선체의 철을 하나씩 먹어 치운다는 뜻이죠. 2030년까지 다 먹어 치울 것으로 보여요. 그건 난파선이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 시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속에서 난파선을 인양해서 보관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난파선이 부서질 거예요. 110년 이상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심해에서 배를 꺼낸다고 해도 일부는 재건할 수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생존한 700여 명은 타이타닉호가 해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소리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환경에서 듣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잘 들을 수 없어요. 승객들이 침몰 지점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타이타닉은 3,800m나 되는 먼 곳에서 해저에 부딪혔습니다. 수중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산사태와 지진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한 척의 배가 해저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진동과 소리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었을 겁니다. 또한 해저에 닿은 후 타이타닉을 강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의 하강 폭발로 인해 잠재적인 음향 진동이 대부분 밀려났을 거예요. 게다가 해저는 그렇게 큰 소음을 내기에는 바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타이타닉이 부서질 때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후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들이 구명 보트에 올라타고 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구명 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구명 보트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명보트 훈련은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전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훈련은 취소됐어요. 모두가 침몰할 수 없다고 믿는 거대한 원양 여객선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납니다. 도중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타이타닉이 해저에 가라앉거나 건조되기 14년 전인 1898년에 출간된 소설 타이탄의 난파의 줄거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소설에서 타이타노는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죠. 모든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이타닉과 크기가 거의 같은 당시의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탄과 타이타닉은 모두 4월에 침몰했어요. 도로시 깁스는 미국의 무성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녀 역시 타이타닉호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앙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타이타닉에서 구출되다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배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습니다. 도로시는 실제로 배에 탔을 때 신었던 신발과 옷까지 그대로 입고 있었죠. 영화는 성공했지만 화재로 소실되어 추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잭 도슨처럼요. 타이타닉호가 부딪힌 빙산 근처 차가운 바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 홀로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SS 캘리포니아호는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전기는 꺼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 승무원들은 하늘에서 신비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선장을 깨워 알렸어요. 하지만 선장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몇몇은 그냥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누군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하늘로 보낸 신호탄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아호가 SO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일부에서는 빙산이 거대한 배와 충돌한 이유가 보름달 때문일 수 불행이 일어난 후에 배가 바로 침몰하진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200명의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앤드루스는 곧 물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진수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단 1,178명을 수용시킬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어요. 이건 탑승자 중 50%를 약간 웃도는 수였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란 명령이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접고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그 후 2시간 동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깨우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앉히길 원했죠. 오전 12시 15분, 일부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리는 증기선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한 첫 배들 중 하나였지만 약 27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배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커나드 라이너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바로 바꿨어요. 그때 이 선박은 107km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20분 후 승무원들이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65명을 채울 수 있었지만 승객 27명만 태우고 있었어요. 먼저 내려진 구명보트의 상당수는 정원에 훨씬 못 미쳤어요. 승무원들은 닷 기둥이 꽉 찬 구명보트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떠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1~2시간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8개의 조난 로켓 중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전 1시 20분까지 10개의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하루 보트엔 28명밖에 없었어요. 10호의 승객 중 1명은 생후 9주의 밀비나 딘이었어요. 그녀는 후에 2009년까지 살아서 97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어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3개의 접이식 보트였어요. 배의 뱃머리가 낮게 가라앉아 수면 아래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 위로 선미 프로펠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장교관사 옥상에서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접이식 구명보트 D를 내리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접이식 배 A를 갑판에서 쓸어 내리고 있었어요. 그 20명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물이 찬 보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접이식 B를 풀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올라타기 전에 물이 배를 쓸어 내려버렸죠. 뒤집힌 구명보트에서 30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어요. 오전 2시 17분에 배의 무선 통신사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1분 후 배의 불이 마침내 꺼졌어요. 타이타닉과 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뱃머리는 계속 가라앉았고 선미는 수면 위로 더 높이 솟아올라 중간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끔찍한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흥분해했던 이 거대한 전설적인 배인 타이타닉은 3번째와 4번째 굴뚝 사이에서 2개로 쪼개졌어요. 조서에 따르면 뱃머리 부분이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선미는 다시 수직 위치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죠. 오전 2시 20분, 선미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고 수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그러뜨렸어요. 선미는 뱃머리에서 약 610m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실 4개가 물에 잠겨도 그게 부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지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t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로 인한 자기 폭풍에 민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약함, 피로, 두통, 그리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쪽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기권은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지구 크기만큼 거대할 수 있어요. 이 플레어는 전자 입자의 파동을 뿜어내고 고속으로 자기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 비눗방울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꿔서 그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날 밤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던 그 찬란한 불빛이 등장하는 거죠. 북부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보렐리스라고 합니다. 남부에서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남극광이라고 해요. 자기권이 태양 입자와 우주 입자를 극지방으로 밀어내면 다른 기체의 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거리에 따라 녹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입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2등 항해사를 포함해서요. 그는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항해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로라는 지자기 폭풍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항법 장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 및 무선 주파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시절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기가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법 장치와 무선 전신이 존재했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그런 날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18세기가 돼서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날이 태양의 검은 반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유명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km 떨어진 거리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1912년 4월 10일 이 거대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을 떠나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빙산과 빙원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에 점을 찍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지역들이 타이타닉의 계획된 경로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 3일 후 경고는 점점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대한 배로 가까워졌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빙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실수였어요. 바로 자기 폭풍 때문이었죠. 만약 항법 장비가 오작동했다면 1도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인해 선장의 실수로 배가 빙산 덩어리 쪽으로 향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에서 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선 회사로부터 고용된 계약 직원들로서 호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선 송신기가 계속 고장났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통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수리되었을 때 교환원인 잭 필립스는 밤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항해사들은 필립스에게 표류하는 빙산의 좌표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죠. 자기 폭풍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요. 날씨는 좋았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은 유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는 최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1시간 후 타이타닉은 그 악명 높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밤 12시 14분 타이타닉의 항해사들은 첫 번째 비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호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에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조 요청에 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10분 전에 캘리포니안호의 무선 통신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에서 모스 부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자기 변칙이 타이타닉이 다른 배에 보낸 메시지를 차단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S 라 프로방스 기선은 침몰하는 배로부터 어떠한 신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또 다른 대형 여객선 올림픽호로부터 전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신호가 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공중 어딘가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풀 수 없는 뒤죽박죽인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SS 마운트 템플은 메시지를 받고 타이타닉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구조선은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배는 타이타닉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에 도착했지만 호화 여객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정확했던 걸까요? 카르파티아 기선은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2시 30분에 배 무선 담당자는 타이타닉의 승무원들에게 그들이 돕기 위해 서둘러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구조로 유명해진 카르파티아가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폭풍이 장비를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기선이 결국에 제대로 도착했고 승객들로 가득 찬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육지에 도착했을 때 카르파티아의 장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침몰 현장 주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무선 아마추어들이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요. 진코바는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태양이 이 거대한 배의 항법 장비, 특히 그 당시 최고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